발제는 한 40분, 50분 할까요? 한 30분 하시죠. 네, 그럴까요? 네, 예, 그렇게 토론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경기대학교 석좌 교수의 자격으로서 또 헌법을 그동안 헌법 실무와 나름대로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개헌과 관련해서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특히 우리 성낙인 총장님을 모시고 또 두 분 저명한 언론인 같이 이렇게 하게 된 데 대해서도 상당히 기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왜 개헌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인가, 또한 그 개헌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세 분께서 적절한 이제 코멘트나 또는 새로운 의견을 주시면 저도 배우는 심정으로 경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오늘 발제랄까요?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오늘 오전에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권력 구조에 있어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가 여기서 주장을 했고, 또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수행을 하면은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목으로 또 뽑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기사가 나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고 또 저한테도 제가 본의 아닌 오해를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간략히 드리고 이따 그 부분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4년 중임제가 됐던 또는 연임제가 됐던 뭐 어떤 형태가 됐던 권력 구조를 개편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다면은 그 대통령에는 현재 대통령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건 아주 헌법 조문상 명백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4년 중임 연임이거든 한 대통령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헌법 조문상 128조 2항에 그렇게 됐지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조항부터 고치면 되지 않는, 이 조항 10번 고쳐도 그 조항 고칠 때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걸 저는 전제로 했는데 마치 대통령이 다음에 또 한번 개헌해서 또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두둔하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특히 우리 사회가 지금 확증 편향에 의한 진영 논리로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이 지금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헌법 파괴적인 쿠데타에 의하지 않는 한 현직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의해서 4년 중임이 됐건 단임이 됐건 뭐 연임이 됐건 해당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건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높은 헌법의식과 또 우리 국민들의 이 국정의식에 대한, 국가의식에 대한 민도랄까,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것, 저 역시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지금 현행 헌법은 근 40년 동안 이 헌정생활 규율하고 있죠. 8차 개헌입니다만은 가장 수명이 긴 헌법이라고 보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직선제의 국민 어떤 권한을 찾아다 주었고, 유신헌법 이래로 직선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이 17년간 16 몇 년이죠? 17년 87년간 15년간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그 헌법 구조화에서 현행 헌법이 직선제를 부활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헌법을 추상적, 명목적 규범에서 재판규범, 생활규범으로서 역할로 헌법의 지위를 상승시켰다는 것도 큰 현행 헌법의 역할이고 또 공로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적 고비마다 헌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정치적 변혁기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지금 시행되고 나서 근 40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그 시대 현상 또 국가적인 그 운영에 대한 병폐 현상도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본권에 대한 헌법의 규정이 미약하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과 단임제로 인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저는 여기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지금도 권력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운영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도 자체에 대한 선악이 없다고 봅니다.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현행 헌법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로 그 어떤 이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으로 가다 보니까 여소야대의 분점 정부 출연에 의한 국정의 비효율과 혼란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잦은 선거 주기가 지금 3번에 걸쳐서 우리는 선거 주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선거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 국민들이 몰입하다 보고 또 이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이 선거를 거기에 모든 걸 몰입하다 보면 하나 블랙홀처럼 선거가 되다 보면은 삼원화되어 있는 아마 이런 선거 주기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 과연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양당제가 고착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소선거구제를 우리가 선호하다 보니까 그 폐해로서 나타난 것도 됩니다만은 양당제의 고착으로 인한 담합과 전국 표착 상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당이 나눠먹기식으로 담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른바 저는 그걸 정치적 타협의 폭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개헌이 더 이상 특정 지도자나 정파에 의해서 금기시되거나 독점되는 정략적 논의의 대상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개헌은 정치권을 독점해가지고 때로는 밀실 담합에 의해서 때로는 적당히 나눠먹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정치관계법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국회가 독점해서 개헌은 우리가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물론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발의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과거에 국회 중심의 개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우리는 그 부작용을 너무 많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저는 5년의 단임제가 대통령이 지금 7번째 배출되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8번째 대통령입니다. 5년 단임제 하에서의. 제가 보기에는 이 7명의 대통령 중에서 7분의 대통령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거나 아쉬움 속에서 청와대를 떠난 대통령이 과연 몇이나 될까, 과연 있을까, 저는 그렇게 의구심을 갖습니다. 물론 재헌헌법 이래 따져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헌정사에 참 부끄러운 면이고 부정적인 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독단적 국정운영,
그리고 권력 누수 현상으로 임기 내내 국민과의 불화 속에서 특히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더 그랬습니다. 주변에 직언하는 참모를 두지 않고 예스맨으로 채워가지고 왕노릇 하다가 쫓기듯 임기를 마치고 대부분 그렇게 물러났습니다. 박수받고 떠난 대통령이 없는 나라,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제가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가끔 대통령을 향해서 또 집권 여당을 향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쓴소리라고 하고 직언이라고 합니다만 그 이유도 성공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그런 일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직선 대통령제에 대한 그 단임제가 국민이 심판할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원리에는 저는 그렇게 부합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마지막 두 번째 임기 때는 심판 못하지 않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40년에 걸쳐는 헌정 운영 결과 현행 5년 단임제는 실패했다고 저는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개헌을 통한 국가 통치구조의 대수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니, 개헌을 통한 국가 운영의 전반적인 틀을 바꿀 시점입니다. 우선 합의된 몇 개의 조문, 원포인트 개헌에 지금 매달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통치 구조를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어떤 국정의 지금 이런 난맥상 또 국민적 어떤 분열 현상은 계속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헌은 기본적 인권을 강화하는 차원, 기본권 지금 조항도 손질해야 할 게 많습니다. 현대형 기본권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기본적 인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또한 우리 사회의 병폐인 지역, 계층, 세대 간, 이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정치적 흥정과 편의를 떠나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향후 개헌 과정은 국민 중심의 개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는 개헌,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민 통합의 개헌,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참여해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개헌 과정이 국민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개헌의 추진도 정치권의 이름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틈만 있으면은 개헌을 빨리 해야 하고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헌정회에서도 그렇고 또 국회의장은 취임할 때마다 개헌을 하나의 그 임기 중에 공약처럼 내걸었습니다. 바로 뭐 개헌 특위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 하고 하면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동시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몇 가지 합의된 안, 예컨대 헌법 전문을 수정하는 것, 그리고 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이런 예를 들면서 이런 정도는 바로 합의가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선
6.3 지방선거에 동시에 개헌안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안을 오늘 또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마침 오늘 우리 이 세미나가 뭐 한 달 전에 이미 이게 잡혀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 좀 반론이랄까 아주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유자와 또는 그 토론자께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지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우선 제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포인트 개헌은 원래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몇 달을 남겨놓고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고치자 하는 그 원포인트 개헌을 처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여러 반대에 부딪혔죠. 부딪혀가지고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으면서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국회에서 합의하기를 다음 대통령 시절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때 헌법 개정을 그렇게 하자 전반적으로 개헌안을 당시 대통령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개헌하겠다. 근데 집권에서 뭐 여러 가지 그 2008년도에 뭐 세계적인 경제 위기, 제2차 위기가 왔기 때문에 유야무야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걸 믿고 열심히 당시 법제처장 할 때 개헌에 대해서 뭐 칼럼도 쓰고 또 뭐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또 많은 국민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개헌을. 그런데 우선은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다 하면서 당시 청와대로부터 저한테 개헌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개헌 얘기 하지 말라. 직접.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뒤에는 뭐 딱 이를 아는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그 다음에 MB 대통령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웠다가 계속 침묵하고 있다가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가 2016년인가요? 그 말에 이제 갑자기 국회에 가서 개헌하겠다고 특위 만들겠다고 해서 국회에 밀었죠. 그건 어떻게 보면 국면 전환용이었죠. 바로 뭐 그날 저녁에 뭐 태블릿 핏인가 뭐 이거 터져가지고 완전히 국가 전체가 흔들렸죠.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뭐 개헌을 만들어가지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뭐 하루에 뭐 이렇게 뭐 한 장씩 한 커트씩 설명을 하고 하는 걸 직접 봤어요. 이것도 사실 대통령이 주도하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국민적 어떤 동의를 얻지 못해가지고 위험하게 됐어요. 뭐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개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뭐고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다가 저는 그때 비상계엄 선포되기 전부터 그때 4.13 총선에서 대패한 때부터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개헌을 해서 임기 1년 단축하는 것이 그래도 제대로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임기가 아니라 이 국정을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 국가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루 전에도 비상계엄 하루 전에도 법률신문 전면 인터뷰를 통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 전혀 뭐 어느 개가 짖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그 당시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뭐가 네 감히 대통령의 임기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헌정짓을 쿠데타로 장기 집권이 됐던 의혹이 어떻든 하여튼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뒤엎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비결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국회의장이 발표한 걸 보니까 적어도 6.3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려면은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상
개헌 절차가 상당히 엄격하지요. 그리고 절차가 다단계로 되어 있죠. 이걸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저는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 개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개헌안이 합의해서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이걸 발의하고 나서 20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공고한 다음 날 끝났다고 해서 다음 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2, 30일은 여유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 의결을 거친 후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물리적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리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고 국회의 비상계엄 통제권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일각에서 오늘 뭐 제가 이거 나가고 보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대부분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찬성해서 개헌안 올라오면은 의결해서 3분의 2는 된다 했는데 이건 그냥 하는 얘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헌안 만드는데 4월 7일까지만 아직 한 달도 안 남았어요. 25일 안에 만듭니까? 26일이나 개헌안을 지금? 응? 적어도 저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개헌 맛보기로 하고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하자. 이런 뭐 좀 얘기도 있습니다. 개헌을 뭐 그렇게 맛보게 하고 또는 쉽게 한번 해보자는 그렇게 저는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현실성이 결여된 얘기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든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입니다. 당시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위원회가 제일 과제로 꼽은 것이 개헌이었습니다. 그거 보세요. 국정기획위원회 제1과제가 국정을 제1과제가 따라서 이건 대통령은 재임 중에 사명입니다.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부분 개정으로 몇 개 합의한 것만 아니라 국가의 큰 틀을 바꾸는 통치구조뿐만 아니라 큰 틀을 바꾸는 전면적인 개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적어도 그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국회와 정부, 대통령이 같이 참여해서 가야 하는 그런 개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개헌이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려면은 이 정부 후반기에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내란 극복이 아직 완전히 안 된 상태, 그리고 또 지금 민생 경제, 또 국제적인 어떤 이런 지금 상황이 전면 개헌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그러면 후반기에 가서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이 바로 개헌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적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국민 통합의 바탕에서 하는 개헌이 바로 그런 개헌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한 1, 2년 줘야 한다. 거기에 대한 평가도 개헌안에 담겨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개헌은 임기 후반기에, 뭐 임기 후반기라고 해도 한 1년 후, 1년 반 정도 남은 그때 본격적으로 하되 개헌 특별기구 만들어서 국회와 정부가 대통령이 공동 참여하고 국민들도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이기 때문에 같이 국민도 참여한다고 봅니다. 그런 그 특별법을 먼저 만드는 것이 저는 국회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개헌안이 2028년 4월이면 지금 국회의원들 임기가 끝납니다. 앞으로 2년 후쯤 되면 2년 한 1개월쯤 되면은 이때 준비해가지고 같이 국회의원 선거하고 같이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 개헌, 그 당시 개헌안은
만약에 4년 중임이 됐든 연임이 됐든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되면은 2030년 지금 이번 6.3 선거에 의해서 뽑힌 지자체 그 지방선거 의원이나 장들이 임기가 끝날 때 거의 맞아떨어져요. 거의 한 달 차이로. 이때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으면은 선거 주기도 3원화되어 있는 것을 2원화로 돌릴 수 있고 현행 대통령은 임기 손 안 대고도 그대로 할 수 있어서 맞아떨어진다. 이 맞아떨어지는 게 이게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에 붙이고 2020년 아니 2030년 지방선거 때 6월이죠.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면은 선거 주기를 줄임으로써 오는 국력 낭비, 국론 분열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헌안을 완성해 놓으면은 이건 대통령은 어떤 업적보다도 이게 비신합니다. 역대 대통령이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개헌 시작하면은 내임덕이 빨리 온다. 또 경제 뭐 전념할 때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이런 어떤 로드맵을 세우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개헌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 그 발대안으로 만들었던 그것도 물론 요지입니다만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수도와 관련된 규정, 수도와 국기, 국가, 국어에 관한 조항을 헌법 총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나라의 국가에서는 수도뿐만 아니라 국기, 국가, 국어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물론 거기에 가장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만은 독일 중화인민공화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국민적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수도나 국기, 국가, 국어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놓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도 1972년 개정된 헌법까지는 수도에 관한 규정을 북한 헌법에 두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도는 서울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해 개헌에 의해 가지고 그해 말이죠. 72년 말 개헌에 의해 가지고 이제 평양으로 고착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규정을 안 두고 지금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 헌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기, 국어 이런 규정들도 관습 헌법에 의해서 저는 지금 인정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습 헌법도 성문 헌법과 불문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헌법 개정이나 또는 국민 투표에 의해서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 제가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수도 이전법, 이른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주장했던 것이 관습 헌법 이론이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헌법 밖에서도.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걸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 경국대전에서의 수도 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습 헌법 이론을 확립해서 판례로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예를 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뭐 학문적 논의의 대상은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판례로 확립된 이상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은 이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 국회를 옮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그쪽도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전주에 가서 본 얘기 끝에 기자 질문에 그 수도이전법 위헌 결정에 대해서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해서 나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국민적 합의 절차를 안 거쳤다. 헌법이 정한 절차를 안 거쳤다. 수도도 서울이 수도라는 것도 저는 관습 헌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그런 상황이면 하겠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그쪽 사람들은 완전히 저 죽일 놈 만들어 놨습니다. 당장 물러나라고. 근데 저는 그래요. 이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세종이 더 옮기는 것은 국회를 옮기는 것도 뭐 어느 같은 뭐 이렇게 차원이지만 대통령실을 특히 옮기는 것은 수도 옮기는 겁니다. 수도를 옮기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변경하거나 또는 이 헌법 개정에 의해서 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또는 수도의 아예장 수도 규정을 헌법에 명문화하든 그렇지 않는 한은 위헌이라고 보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세종시의 대통령실 분원을 만든다거나 분실을 만든다거나 국회의 분원을 만드는 것은 그걸 하나의 보조적인 그 집무실로 쓴다면은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주된 사무실이 된다면은 역시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이건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직접 저하고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어떤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규정을 좀 부연해서 설명하는 그런 규정을 집어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항권에 관한 규정도 헌법에 여기서 독일 헌법을 본받아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저항권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촛불 집회나 지난 그 탄핵 국면에서의 국민들의 저항, 비상 개헌 과정의 국민의 저항은 전 국민들의 그 어떤 자발적인 그 반대는 국민은 저항권 의식, 저항권이라고 봅니다. 그걸 헌법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집어넣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문제가 되는 규정이 이제 헌법 제 3조 영토 조항과 제 4조의 평화 통일 조항을 어떻게 이게 슬기롭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 지금 이 양 조항은 충돌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 3조에 입각하고 있지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 북한 우리 땅입니다. 우리 영토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 북한은 우리 영토에 불법적으로 집단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반국가 집단이에요. 3조만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가 승인 안 했잖아요. 그 집단을 그런 상태를. 또 4조는 북한을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평화 통일의 하나의 대상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어떤 통일 조항에 중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 4조. 그래서 지금 통일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과의 교류를 트고 그 과정에서 평화로운 어떤 공존, 통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대의식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존, 공영기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북한이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가질 것이 없는, 잃을 것이 없는 자와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었는데 좀 더 양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공존의 방향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체제가 전복돼가지고 과거처럼 소위 말하는 빨갱이 세상도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국민의 의식이 그걸 용납을 안 합니다. 그건 걱정 안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3조하고 4조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 심지어 이제 3조를 개정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영토를 아예 그 휴전선 이남으로 한정하고 이렇게 한다. 저는 그것도 국민 정서나 이런 데 용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통치권이 미치기 전까지 어떻게 한다는 이런 규정을 둘 필요도 있는지 이건 우리 헌법학계에서나 전문가들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해서 3조와 4조를 지금처럼 같은 조항을 하나하나 바로 옆에서 모순되는 조항을 이렇게 둔다는 것은 뭔가 우리 헌법 체계가 좀 이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확충과 관련해서 생명권이나 안전권, 환경권, 소비자 기본권, 가족생활 기본권을 기본권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거.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명확히 좀 하자. 그 다음에 알 권리를 강화하자. 그리고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 기본권도 더 강화하자. 사학의자에도 헌법에 좀 더 자세히 규정을 하자. 특히 이제 IT나 AI 관련된
이러한 헌법적 근거를 헌법에 어떤 식으로라도 추상적으로 되든 또는 개괄적으로 되든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을 헌법에 좀 더 명확화하고 재판규범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물론 구체적 규범설로 봐가지고 직접 이 규정을 근거로 헌법 소원이나 또는 일반 소송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진정한 헌법이 아니고 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피해를 입지 않는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하고 그들과 눈물을 함께 할 때 진정한 정의가 저는 실현된다고 봅니다. 공공의 복지가 최상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키케로 한 얘기입니다. 또 전자는 그리스의 그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솔론의 얘기입니다. 다음에 권력구조 또는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순수 의원 내각제로 갈 것인지 의원 집정부제로 갈 것인지, 권력 분산은 대통령제지요. 그리고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내지 연임, 4년 정부통령제로 갈 것인지, 또 현재와 같이 뭐 어정쩡한 이런 제도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권력 구조가 최선인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의 개정 권력자인 국민의 결단 사항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최선이다, 정답이다까지는 주장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 또 정서적으로나 이런 것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헌법을 연구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헌법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순수 내각제로 가는 것이 우리 그 정부 형태가 지향해야 할 궁극의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마 생소한 제도로서 받아들이기가 선뜻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저는 부통령제를 둬야 한다. 지금 우리 국무총리 제도가 참 어정쩡한 제도로서 20하고 2차 개헌 전까지인가 존속되다가 다시 또 부통령제로 가고 그랬습니다만은 부통령제를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이냐 중임이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임하면은 2번을 계속하고 중임은 또 한 번 쉬고 또 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아예 헌법에 연임 중임을 떠나서 저는 이런 규정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연임 중임 논란, 이게 한 번, 2번을 대통령 할 수 있게 하는 중임이 됐든 지금 하는 헌법에는 중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걸 연임으로 하자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연임을 쓰고 있어요. 4년 연임 대통령제다. 저는 아예 그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번에 하나여 재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한 번 쉬고 어떻든 2번만 하여튼 대통령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집어넣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꾸 대통령 4년 중임, 연임을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 다시 한번 출마할 의도를 가지고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현직 지금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해서 연임이 됐든 중임이 됐든 출마할 수 없습니다. 헌법을 파괴하지 않는 한.
헌법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조항부터 개정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헌법 128조 2항인가? 그 조항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그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저부터 그건 나서서 결사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높은 헌법의식과 시민의식이 결코 용납 안 합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성인이 내려와서 통치를 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력구조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 도입은 많이 주장을 했고 많은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차점자하고 같이, 그러니까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사이에 결선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를 획득한 자를 대통령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특히 우리와 같이 과거에 뭐 30몇 프로도 되고 50%를 넘어서 대통령이 당선된 경우가 한 번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권자 50%. 유권자로 하면 말할 것도 없이. 그럴 경우에 이제 통치 권력에 대한 정당성 확보, 또 지역 어떤 이런 감정을 이용하려는 것, 세대, 계층 이런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하리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저는 폐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면책 특권은 존속하되 독일 헌법처럼 명백히 명예훼손죄이나 또는 허위 사실, 비방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면책 특권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리 헌법의 정당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의 헌법적 특권은 폐지하고 아예 정당법상 보호되는 단체로 정당을 규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예 어느 다른 나라 헌법은 아예 헌법에 없습니다. 그냥 결사제로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당을 우리처럼 특권적 단체로 규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외에는 없습니다. 독일 기본법은 과거 나치 시대의 나치 당의 독재, 일당 독재의 쓰라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걸 반성적 차원에서 둔 겁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뭐 유권자의 의석수 그리고 또 당비로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처럼 지금 아마 정당에 건너가는 돈 다 합치면은 1,000억 넘을 겁니다. 뭐 1,000억은 훨씬 넘어요. 이걸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한테 정당 국고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국가는 없어요. 내 세금으로 가서 하는데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이상한 걸로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또 그렇게 하고는 당원들만 투표한다. 유권자 는 뺀다 말이죠. 어디 공직 후보자 정할 때. 남의 돈 가지고 쓰면서 돈 준 사람은 전혀 관여 못하게끔 돈 줄 때도 조건을 붙여서 준 건데, 그래서 저는 정당 조항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이제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정당이 이제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좀 쉽게 할 수는 있겠죠. 우리 지금 그런 이렇게 하면 정당 정치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려운데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과감히 정당법상 보호되는 단체로 거기서도 지금과 같은 특권적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를 도입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법 적용의 일관성, 형평성을 결여한 사법권 행사는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법관에게 부여한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봅니다. 남을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법관한테 부여했어요. 그러려면 적어도 책임감 있게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그런 사법권의 행사는 저는 헌법적 그 헌법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그 법관을 미국처럼 선거제로 다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최고 법원인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에 대해서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임명 과정에서 또 그 임명 과정 또는 그 중간 등에서 어떤 방법으로 국민이 한번 심사를 하거나 또는 국민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로 든 것은 일본 헌법에 있는 국민심사제를 도입해보자. 일본 그 헌법에 있는 국민심사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대법관입니다. 이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처음 임명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오는 중의원 총선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중의원이니까 참의원 말고 중의원 선거 때 심사에 붙입니다. 이 재판관이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OX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그 임명이 되고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투표에서 과반수가 유권자 과반수가 그 재판관 적합지 않다 하고 나오면은 그건 파면됩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이고 또 뭐 일본 그 최고재판소 재판관들이 재판을 잘해서 그랬는가 어쩌는가 또 국가에 대한 이런 사법 소극주의가 우리보다도 더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지금까지 일본 헌법 시행되고 나서 국민 심사제에 붙여서 파면된 재판관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통계상. 우리도 어떤 식으로 우리는 아마 꽤 나올 거예요. 한다면은 가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방자치제도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방화 시대뿐만 아니라 지방 지금 소멸 시대를 통해서 또 지방 분권이 지금 본격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원포인트 개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간 게 제3공화국 헌법입니다. 1962년인가 몇 년 됐습니까? 이게 지금 65년 전에 만들어진 이 조항 가지고 지방자치를 규율하고 있어요. 또 교육자치에 관한 규정은 헌법적 근거도 없어요. 교육감을 직선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논란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도 지방 분권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대폭 개정을 하고 또 헌법적 근거를 자세히 둬야 한다. 교육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석자 교수답게 1시간 동안 이 주제 발표가 아니라 강의를 하시네. 근데 모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회자 입장은 일단 두 분 토론을 듣고 또 주제 발표자의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지명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최훈 주필님께 넘기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기초발제문 아주 잘 들었고요. 거의 99% 이상 동의하는. 우선 내용이 좀 길어서 일단 왜 개헌을 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개헌이 그때 87년에 6.29 선언 이후에 8인 정치회담 이런 걸 이제 4인 4인이 합니다. 그때부터 이 국회 이 개헌안이 통과되는데 걸린 시간이 정확히 2달 10일입니다. 2달 10일. 그리고 그걸 국민투표에 붙이기에 10월 29일. 그래서 일사천리로 끝났는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이런 코트가 나옵니다. 직선제가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다 이제 끝난 거고 그 사소한 문제는 그렇게 썩 이제 중요하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12월에 대선을 빨리 좀 차질 없이 치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코트가 나오는데 그게 아주 정확한 코트인 게 이 당시에 이 뭐 상임들이 나도 한번 대통령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서 그냥 직선제만 성취하면 이게 뭐 모든 게 다 끝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데 관심을 가질 그 뭐 사실 그 시대에 뭐 지금 95년부터 했던 지방자치제 선거나 뭐 환경, 교육, 복지 이런데 거의 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터지는 여러 문제들을 이 헌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근데 당시 GDP가 1인당 3,600 몇 불이었는데 지금 정확히 10배입니다. 수출액도 정확히 10배입니다. 이 환경이 달라졌고 제가 가장 그 좀 이해 안 되는 게 당시 1987년 10월 29일 날 이 안을 놓고 국민 투표를 하는데 그때 투표권자 있는 사람이 1967년 10월 29일 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인구 중에 그날 이후에 출생자들이 인구의 7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헌법이 어떤 공동체 계약서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이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이 성인들이 그 내용을 알고 본인이 국민투표에 가서 인도스를 한 계약서라야 효용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성인의 70% 이상은 이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투표한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 지금 그런 상태. 전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개헌을 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지금 자기가 사인하지 않은 계약서에 내 삶이 통째로 지배되는 이 지금 문서 개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강론은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그냥 계속. 네. 1차로 다 끝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아까 이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8명의 대통령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안 끝났어요. 7명 중에 이제 사법 처리 기소가 안 된 분은 딱 2분입니다. YSOTG 뭐 이분들은 워낙 거목이니까 뭐 물론 저 아들 문제 때문에 나갈 때도 굉장히 스타일들을 많이 구기고 그랬지만 그 중에 2분이 탄핵을 당하고 잘 버티던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에 그 사회 문제로 기소가 돼서 이 대한민국의 5년 단임 대통령제로는 이게 절대 아주 강경책과 거부권, 여소야대 이런 갈등으로 이건 도저히 국가가 운영이 잘 안 된다. 문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제일 최근에 나온 폴을 보면 1번이 4년 중인제입니다. 한 53.8점 나옵니다. 국민 지지가. 2번이 그냥 5년 단임 놔둬라. 21점 몇 %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총리가 내치하는 의원 집정 무죄 뭐 이런 게 한 10%. 내각제가 한 6% 조금 넘는데 제가 느낀 생각은 저는 기본적으로 내각제론자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그 코어의 생각이 내가 뽑은 놈이 대통령을 해야 된다. 내가 안 뽑은 사람은 대통령을 하는 걸 바로 이렇게 수용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내가 일단 87년 헌법은 내가 뽑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서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5년 단임 대통령은 국민이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뭐 어떻게 심판을? 그래서 이 4년 중임이나 4년 연임으로 하면 왜 이게 높게 나오는가를 좀 따져보면 내가 이 사람을 뽑았고 이 사람 4년 하는 거 보고 내가 다시 이 사람을 심판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제일 표를 많이 던지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가 좀 없다고 생각하고 4년 중임제를 채택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결선 투표에 제일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결선 투표인데 결선 투표를 해서 50%를 넘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본투표에서 50% 넘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한 케이스인데 투표자의 50%를 넘었죠.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당선된 대통령에게 과반 대통령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는 이 역대 대선 때 제3자의 2인제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한테 쟤 찍으면은 죄가 된다. 이게 지금 아주 나쁜 프레임입니다. 누구 찍으면 누구 된다. 그러니까 얘를 찍지 마라. 근데 그 프레임은 굉장히 소수 정당이나 마이너리티가 정치의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아주 나쁜.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당으로 나가서 일정한 수를 많이 표를 얻고 그다음에 결선 투표 때 나는 뭐 이재명 손을 들겠다, 나 김문수 손을 들겠다. 그런 정치의 다이너믹스 또 사표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결선 투표제가 도입돼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그 사회복지 문제가 지금 딱 대한민국에 한 줄을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방자치 문제 딱 두 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하나는 지자체가 독자적 규정을 설치할 수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체에 의회를 둘 수 있다. 딱 두 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방자치제도를 이렇게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냥 구색 맞추기용으로 넣었고요. 특히 사회복지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한 34% 정도가 우리나라 보건복지, 사회복지 예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가 하나도 지금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은 꼭 정치 체제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그때는 열심히 모델을 펴서 잘 만들었겠지만 마지막으로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헌법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헌론자들의 우군 세력을 많이 넓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헌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네거티브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첫 번째 개헌이 발췌개헌,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버스로 잡아왔고, 그 다음에 4.4.5 개헌, 그 다음에 유신개헌, 국보위 개헌.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단어와 이 오버랩되는 게 아주 권력이 이거를 스스로 연장하려는 아주 네거티브가 있어서 이 개헌을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이 원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 삶에 굉장히 개헌이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도 그렇고 앞으로 AI 시대 인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미래지향적 삶을 살 수 있는 헌법이 될 수 있으리라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기본권 문제나 삶에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자체하고 굉장히 좀 손을 잡고 많이 잡아야 돼요. 지방분권. 프랑스 헌법은 일조에 나라의 모든 조직은 분권으로 구성된다. 지방 분권을 그냥 헌법에 가장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개헌을 이뤄내려면 전부 지자체장들이 지금 같은 개헌 세미나에 다 와서 박수치고 발표하고 해가지고 이 지방 분권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 컨셉도 중요하지만 개헌 우군 세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상. 예, 우리 주필님 감사합니다. 우리 배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입니다. 네, 오늘 이석연 위원장님 그리고 성낙인 총장님 그리고 최훈 선배님 이렇게 정말 존경하는 분들하고 이 개헌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이나 다른 의견도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개헌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개헌 논의를 할 때 좀 유의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우리 이석연
위원장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근데 이석연 위원장님께서 아예 이제 서두부터 그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일견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른 시각을 갖고, 그리고 어떤 음모론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임기 연장을 위해서 개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좀 더 나가면 혹시 푸틴과 메드베데프의 어떤 권력 구조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아주 다양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모론이 나오면은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헌 논의를 할 때 사실은 여권이 추진하려고 그러면 그런 어떤 반대편의 음모론적인 그 주장들, 그다음에 우려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불식시키는데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헌이 어떤 한 정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도가 될 경우에는 합의는 물론 불가능하고 진전도 거의 안 됩니다. 2017년에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했는데 그때 전혀 진전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요. 그때도 어떤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그때 국회 개헌 특위에서 개헌 그 시안이 있었는데 발표도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국채부터가 달라져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로 되어 있었고요. 여러 가지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그냥 막후에서 어떤 여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도됐기 때문에 아예 개헌 시한을 공표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시작을 할 때 상당히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여건을 위한 개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개헌, 정권 연장용 개헌으로 이렇게 정치적 개헌으로 비치면 시작도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는 야권과 또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갖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까 이 위원장님께서 그걸 못 박아주셨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뭐 개헌 시기는 우원식 의장님은 뭐 지방선거 때 얘기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저는 지금 이석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총선 때 하는 게 현실적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개헌 논란에서 가장 그 논란이 된 게 권력 구조인데요. 또 하나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개헌의 폭을 너무 넓히면은 이것도 또한 개헌의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채 문제 아까 얘기했는데요. 북한 문제, 통일 문제, 경제 민주화, 토지 공개념, 차별 금지, 새로운 신설 기본권, 뭐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고도의 이념적인 논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 문제,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요. 경제 관련 조항, 토지 문제, 차별금지법, 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보수 진보가 근본적으로 이견을 갖고 있고, 이거 하나하나 논쟁하면 한 달 내내 논쟁해도 끝이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잘못 들어가면은 아마 블랙홀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운데 이견이 큰 거는 좀 장기 과제로 밀어놓고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권력 구조 문제, 이것도 또 정답이 없는데요. 그리고 이견이 많은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이 4년 중임제가 여론상 많다고 해서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든가 정치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임제가 안 돼서 한국 정치가 발전하지 못한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중임제 잘못하면 8년 내내 이 선거 체제로 가면서 여야 극단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도 될 수 있는데요. 정권 심판론이 일상화되면서 4년 단임제처럼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통령 심판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재선을 위해서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횡행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4년 내내 돈 뿌리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대 측면에서 본다면 또 분권형이나 이원 집정제, 뭐 국회 총리 선출제, 내각제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사실은 내각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전문가들 아마 상당수가 내각제 찬성론자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타협제가 바로 뭐 분권형이나 국회 총리 선출제인데 이 또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 대통령과 총리 권한을 갖고 쟁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여소야대 때는 총리 선출 자체가 아마 총리 선출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정답이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저도 고민스러운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개헌 논의할 때 어떤 일방의 한쪽 정답을 갖고 하지 말고요. 우리 뭐 원전 옛날에 얘기할 때 공론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처음 여론조사 했을 거랑 공론조사 끝나고 한 결과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 문제도 아마 공론조사나 여론조사 이런 걸 굉장히 오랜 기간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해서 뭐가 정답이지 한번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 토론을 해보면 아마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이 권력구조 문제는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후진성의 가장 큰 문제는 전 권력구조 문제가 아니라 이 승자 독식 체제로 인한 극단적인 대립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어느 권력구조 문제로 가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관행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이 권력구조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어떤 이 극단적 대립구도 정치, 그 다음에 승자 독식 구조를 바꾸는 개헌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권력의 어떤 한계, 그 다음에 또 국회의 독주를 막는 방법, 그 다음에 이 협치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번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모여서 한번 고안을 해보는 그런 개헌도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헌법 기본 원리가 상권 분립과 이 분립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인데 사실 우리 지금 현재 현실의 정치 운영을 보면 대통령이 여당을 통해서 국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 권력이 센 것 같지만 또 어떤 헌법 조항만 보면 의외로 세지는 않아요. 왜냐면 국회가 대통령 권력보다 더 센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다만 여당을 통해서 대통령이 지배를 하니까 국회가 약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국회, 그 여소야대가 되면 대통령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지 보여요. 국회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그 여소야대 때 국회의 폭주를 어떻게 막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권력구조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원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과 실제 운영이 다른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 선거제도랑 정당개혁도 맞물려 있는데요. 전 뭐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정당에다 왜 돈 주냐, 정당 없애자, 헌법조항에서 저도 찬성합니다. 정당에 돈 줘봤자 이 강력한 중앙당 체제만 강화해서 이 중앙당이 모든 정치를 다 지배해버려요, 지금. 사실 이 국회를 이 정당이 지배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국회를 누가 지배합니까? 민주당이 지배하죠. 민주당 일부 중앙당의 지도부가 지배합니다. 물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앙당에다 우리가 왜 돈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돈을 1,000억 의 돈을 주는데 이것이 이 중앙당을 강화하는데 다 이용이 됩니다. 그럼 이 중앙당이 국회의원 한 명 하면 헌법기관을 다 지배하고 지금 보면 법사위 이 운영을 보면 여야 간사랑 그 법사위원장이 거의 다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는데
이거 다 이 정당의 대표들이 다 선임하지 않습니까? 결국 중앙당에 결국 당 대표가 다 지배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 구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이 좀 불합리한 그 정당 구조, 선거 구조 이런 것까지 다 개편하는 문제를 폭넓게 놓고 개헌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봤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선거구제는 사실은 뭐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소거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를 혼합해서 좀 탄력적, 시험적으로 한번 그 운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나 석패율 같은 걸로 해서 지역구도나 대립 정치를 좀 완화하는 이런 것도 한번 개선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 위원장님께 제가 좀 이 부분은 좀 다른 생각을 한번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국민심사제, 저는 이거는 잘못하면 사법의 정치화를 부를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한번 재고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대통령과 국회에서 사법부를 흔드니까 사법부가 지금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사실상 선거에 붙이는 건데 이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 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석연 위원장님 뭐 발제 오래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간단히 코멘트해 주시오. 간단히 말씀드려서 두 분 우리 토론자님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특히 오랫동안 현실 정치를 취재하고 또 겪었던 것을 헌법적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훈 우리 중앙일보 그 대기자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 헌법 개정 절차가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경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개헌하면은 국민들이 또 이 권력욕에 또 뭐 누가 사로잡혀서 하는 것도 과거 우리 개헌이 쭉 그래 왔어요. 권력욕에 누더기 된 헌법이 지금 이 현행 헌법만 근 40년 가까이 될지 뭐 한 몇십 년 간격으로 다 고쳤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헌법 개정 절차도 경성 헌법을 기본으로 하되 좀 완화시키는 방향도 필요하다 하는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말씀 같이 동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일보의 이제 배석규 정치회대께서는 상당히 새로운 시각에서 이렇게 접근하셨는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 개헌하면은 아까도 권력욕 또 지금 음모론,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해도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이렇게 가야 한다는 다수 국민의 뜻을 받들게 해야 한다 하더라도 아까도 제가 분명히 이 얘기했잖아요. 이건 현행 대통령한테는 연임이 됐든 중임이 됐든 절대 적용될 수 없다. 해서도 안 되고, 한다고 해도 이건 툭 빠지고 또 뭐 이렇게 하는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음모론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승자 독식 체제, 지금 헌법화에서도 저는 참여의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뭐 인사나 또는 여러 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 사람은 저는 문제라고 보고 승자 독식 체제를 어떻게 타파하느냐는 아무리 좋은 헌법을 만들어 놔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헌법 밖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권력 분립에서 가장 이상적인 헌법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보통 꼽고 있어요. 근데 그 좋은 헌법도 운영을 잘못하다 보니까 결국 히틀러의 일당 독재라고 하는 징검다리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아무리 좋은 뭐 법이나 제도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은 문제고 국민의 의식 문제도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대법관 헌법재판관제는 국민심사제가 지금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정치 바람에 휩쓸리고 있는데
이게 더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다른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다. 국민 전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유권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하고 실험대에 올릴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석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이 발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위원장님 발제와 관련해서는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 최훈 대기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이게 보통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러고 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러고 다 임기 말에 되면 개헌을 하려 그러고 임기 중에는 잘 안 하려 그래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 할 때 그래서 뭐 국회의장이 저 만사 형통이니까 형을 한번 만나봐라 해서 이상득 의원을 만나러 갔더니 저보고 이래요. 교수님은 그새 개헌을 대비해서 연구만 하시고 지금 개헌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보고 대놓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임기 말에는 또 개헌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여간에 그게 국회가 주도가 되든 대통령이 주도가 되든 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다가 결국 제대로 상정도 못하는 그런 어차피 이제 우리가 개헌의 역사가 전부 정부 주도입니다. 국회가 발의해서 개헌을 한 적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에도 대통령과 개헌 발의권자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인데 다 대통령 주도로 했는데 향후에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3조 4조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은 이게 원래 영토조항은 재헌일에 그대로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헌법 만들면서 이 평화통일조항을 집어넣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데 그런데 영토조항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한국 올 때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귀화 절차 밟지 않잖아요. 우리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갈 때 여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출입증 하나 받았어요. 이 문제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고 또 그대로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세 분 다 말씀이 없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주거기본권을 이제 넣어야 될 때가 됐다. 대한민국의 최대 갈등 중에 하나가 주택 문제입니다. 주거기본권을 강화해서 이미 유럽에는 50년 전에 임대주택을 통해서 웬간한 서민들은 집 가질 생각 안 하고 임대주택에서 편하게 살아요. 우리는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전부 분양체제로 다 전환하는 통에 난데없이 어느 재벌그룹은 그 전부 분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10대 재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돈을 초래해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고 중앙당 정당 조항에 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국고 보조도 문제지만 왜 후원회를 두는지 후원회가 만악의 근원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도 저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후원회를 국회의원까지 두게 되는데 왜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 심지어 지방 기초자치단체 의회까지 왜 안 두냐? 그거는 위헌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두게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조차 요새 보니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나라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우리 최훈 대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헌법이 개정된 지 오래됐다고 해서 개정한다는 것은 저는 보기에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소위 메가드 헌법 그래서 1946년 만든 이후에 지금 토시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건 일본에 아시다시피
천황은 국가의 상징이다 되는데 국가 원수로 바꿔라. 또 자위대를 군대를 해야 된다. 이게 우파 주장이고 좌파는 평화조약 없애야 된다. 그래서 천황은 천황자제 폐지해야 된다. 이래서 토시 하나 지금 못 바꾸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어떠냐? 독일은 1949년 독일 기본법을 만들면서 통일을 그룬트게세츠 기본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일 연방공화 기본법이에요. 근데 통일의 그날 우리는 헌법을 가질 것이다. 그룬트게세츠 기본 법률입니다. 근데 통일이 되고 우리가 흡수 통일해서 이제는 기본법이 좋았으니까 그냥 그룬트게세츠 그대로 놔두고 독일은 이미 60번 넘게 개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헌을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우리 헌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경성헌법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헌법 개정에는 대통령이나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넘기면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매우 드뭅니다. 의회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국민 절대의 찬성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헌법 개정 절차의 연성화 그거는 일정 부분 필요가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머지 문제 분권형 개정 성자 독식과 관련해서 제 소론을 잠시 말씀드리면 1987년 헌법이 이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10번째 헌법입니다. 그새 87년이니까 39년간 9개의 헌법이 명멸해 갔어요. 평균 헌법제 하나가 4년 정도 갔는데 지금 이 헌법이 지금 또 39년째 가고 있어요. 그 이게 무슨 개정을 해야 될지 말지 하여간 복잡한데 우리 최훈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87년에 다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고 여야 8인 정치회담에서 막 그냥 나머지 거는 알아서 해라. 가장 치명적인 조항이 여러분들은 이 법학도가 아닌 우리 강경필 검사장이나 우리 위원장님 정도는 알 텐데 헌법 제29조 2항에 군인 군무원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 1971년에 대법원에서 다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이 뭐냐? 그때는 대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하도록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에 이게 군인 군무원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났는데 아마 뭐 7대 5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만들면서 그때 위헌에 찬성한 대법관 전원 쫓아내버리고 이 조항을 아예 헌법에다 갖다 넣었어요. 그 헌법이 50 헌법에 들어왔다가 지금 현행 헌법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무슨 말이냐? 나라가 그때 뭐 국민소득이 1, 2층불 시절에 군인 군무원들 뭐 배상 받고 나서 또 뭐 민간 배상 받고 이러다가는 국고가 거들나니까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소득 4만 불 가까이 되는 나라에서 군인 군무원에게 오히려 이중배상이 아니라 삼중배상이라도 나라에서 해줘야 될 판에 그 조항이 지금 번연히 살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원 법률은 안 되고 위헌 헌법 조항이니까 위헌 헌법 심판을 넣었더니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하는 데지 위헌 헌법 심판하는 데 아니라 해서 기각됐어요. 그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조항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런 문제가 그런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나라를 깽판을 만들었는데 이 문제의 근원이 저는 제가 87년 체제 헌법을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와의 관계를 6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번은 제가 가설로 얻었어요. 근데 이게 2024년에 현실화됐습니다. 그 뭐 윤 대통령이 잘못해서 뭐 민심을 잃은 거죠. 뭐
무슨 무슨 군인 해병 사건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87년 체제에서 대통령 재임 중에 단일 야당이 의회의 절대 과반수를 확보한 예가 2024년 이전에 없었습니다. 여소야대는 있었지만은 다수 여러 개의 당이 한 경우는 있어도 단일. 근데 87년 체제에서 2024년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수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조국 혁신당까지 합치니까 이거 완전히 5분의 3 문제까지 3분의 2까지는 안 돼도 개헌 저지선은 확보됐습니다만은 안 돼도 무슨 말이냐? 국회 선진화법이 완전 무력화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가 5분의 3 되면 스톱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런데 이때야말로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결국 만나주지도 않고 이러다가 쿠데타나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비극적으로 끝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이제 편하게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면서 여대 야소로 이제 편하게 해서 지금 이제 입법 독주가 어제 제가 뭡니까 서울신문에 전면 인터뷰 법 3법에 관해서 법의혹죄를 비롯해서 이제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아까 지금 의원 내각제가 좋다,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다 이야기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저는 이때까지 통일의 그날 양원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원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인구 비례에 대한 선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위헌입니다. 근데 상원은 미국은 주대표, 독일도 지역 대표, 프랑스도 지역 대표, 영국은 귀족제, 상원은 각자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통일의 그날 양원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 양원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230년 전에 프랑스 혁명기에 부아시 당글라라는 사람이 하원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공화국의 상상력이고 상원은 44원 의원은 40세 그때 이상으로 돼요. 상원은 경륜이 풍부한 사람들의 해서 공화국의 이성이다. 달리 말씀드리면 상상력과 이성이 조화될 때 공화국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그게 당원제로 갔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로베스피에르의 공안위원회로 해서 로베스피에르 자신도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나는 이 시점에 이제는 개헌의 핵심 사항이 오히려 양원제가 돼야 된다. 하원은 인구 비례를 뽑을 수밖에 없지만은 상원은 그런 일련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양원제가 되면 우리가 빨리빨리 정신은 단원제 덕에 빨리빨리 해서 경제 신화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런 경제 신화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안정을 찾아서 양원제가 되면 대통령이고 국회 하원이고 상원이고 어느 누구도 제멋대로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2024년에 국회 대한민국 법정단체 국회 헌정회 그때 제가 기조발제를 하고 했습니다만 헌정회에서 정대철 회장이 마련한 안에도 양원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양원제 좀 의아해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양원제만이 살 길이다. 하원 200명, 상원 100명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늘리면 안 돼요. 동의합니까? 네. 동의하시면 박수도 좀 치고 그래요. 예, 오늘 우리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께서 경기대학교 우리 함성덕 정치전문대학원장께서 초빙을 해서 석좌 교수로 아마 제가 석좌 교수로 취임해서 제1회
제가 1시간 말씀하시도록 그냥 뒀던 이유가 석좌 교수로서의 오늘 이 자리에 석좌 교수로서의 강의 특강 겸 또 오늘의 주제 개헌과 관련된 주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잘 해주셨고 또 이 시대 당대 대표적인 언론인 우리 신문사 주필은 잘 없어요. 동아일보 같은 데는 지금 15년 20년째 주필이 안 둬요. 주필 없는 회사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필을 거쳐서 대기자까지 하시는 우리 최훈 대기자님도 참석해 주셨고 요새 배성규 정치 에디터님은 최고로 뜨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조선일보 기자면 기자지 왜 TV조선에 맨날 그래 나온 양쪽을 다 양수겹장하는 기자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요새 인기가 핫해요. 두 분 가장 핫한 언론인 두 분도 또 모셔가지고 이런 조회 기회를 가져서 저도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함 교수가 저보고 오라 그래서 함 교수가 요새 원장 되더니 조금 이상해졌나 그런데 저도 오늘 와서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특강, 기조발제, 토론. 질문은 없습니다. 질문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세요. 위원장님께 발표하신 것 중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딴 게 아니라 그 대법관하고 헌법재판관 국민심사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전 세계에 그런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일본 헌법을 제가 해야 예? 일본 헌법. 일본. 아까 일본 아까 헌법. 특강할 때 그 조문까지도 제가 예. 좋으셨구나. 네, 좋았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거를 도입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우리 방금 아까 토론하면서 배성규 그거는 배성규 국장 말씀하실 때 다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예. 저도 이제 하나의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국민적 어떤 통제라기보다도 평가를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 건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강렬하게 그녀는 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의견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 그런데 그 일본처럼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 선거에 쟁점이 돼가지고 경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고 저 재판관 누가 임명했느냐 저 대법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부작용도 꽤 있다고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대한 국민 평가 질문들도 발제를 열심히 안 들은 질문 중심이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